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타 클래스에서 우표 및 금융상식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종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차후에 있을 우표 및 금융상식에 대한 출제 경향을 미리 대비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합격 전략으로서 어떻게 우표 및 금융상식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어떠한 교재로 수업에 임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계속 2015년부터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실강과 더불어 인강을 계속 해왔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정말 정신없이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정사업본부 공부 내용을 보면요. 어느 특정 과목에 치우치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학 이론에 대한 설명들도 그것도 너무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심화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 이론, 기본적인 경제 이론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보험이라든지 예금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우편 및 금융 상식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 사회라고 해가지고 경제라든지 법과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 가르쳤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행정법 등을 통해서 우리 법학 관련되는 그런 이론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그나마 좀 수월하게 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기 앞서서는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그 과목의 특성상 과거 기출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 앞서서 우정사업본부 공고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지금은 공고 내용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수정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기출 문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출제 경향이라든지 출제 구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는 과거 기출 문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최근 세계 3개년도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자,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것은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예금, 보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우편 파트에서 9문제 그리고 예금 보험을 합쳐서 금융 파트에서 9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더라. 다만 이제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에서 보면 국내 우편 파트가 분량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국내 우편 파트에서 국제 우편보다는 좀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영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영역도 여러분들 큰 의미가 없는 게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는 전 영역에 있어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법령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는 법령이라는 게요 물론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문 한두 개 정도로 그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법령을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인 법령만 확인하더라도 자 법령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법령들이 있거든요. 군사 우편 요금의 금액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됐던 문제들이 자 2019년도에도 2문제, 2021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시험에서도 단독으로 2문제가 나왔던 만큼 이제는 여러분들 자 법령에 대한 문제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앞으로 이제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의 시험 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될 거거든요. 지금의 총 18문제에서 이제는 총 40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법령의 출제 비중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우체국 상품입니다. 그나마 우체국 상품 중에서 우체국 예금 상품이나 우체국 체크카드 상품은 2016년도나 2016년도, 2018년도 그 이전에는 분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 분량을 많이 줄여준 대신에 여전히 우체국 보험 상품, 자 우리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다 비슷한 내용인데 또 출제는 또 정말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우체국 보험 상품 부분인데 이것은 계속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 상품은 제 기억으로도 2010년부터 시험 볼 때마다 매번 2문제씩 그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는 우체국 보험 상품 문제가 한 문제 났고요. 대신 예금 상품 문제 하나, 체크카드 상품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또 당연히 자 이 부분도 앞으로 출제의 문항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케이스 문제. 자 케이스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례가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금액 같은 걸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 기억으로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우편 요금의 손해배상 관련되는 케이스 문제 2014
2016년도는요, 뭐 할인율, 수익률 관련되는 그 이자율 관련되는 그런 케이스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하고 2021년도 세액 산출과 관련되는 그런 케이스 계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제 케이스도 자, 뭐 우리가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출 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케이스화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함으로써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2021년도, 자, 우표 및 금융상식 기출 문제 중에 좀 두드러진 것,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뭐 한 두 문제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첫 번째,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 뭐 관련되는 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은 특정 영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자,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이 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종의 규칙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보다는 하위법령이에요.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우리 뭐 대통령이 만들 수도 있고 장관이 만들 수 있고 총리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소위 시행 규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법들이 여러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하나하나 이렇게 봐서 우리가 맞출 수 있던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이 연계, 즉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을 하고요. 그 위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법령을 볼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상위 법령에서 어떻게 위임을 줬고 그 위임받은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됐는지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게 바로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자,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하고자 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우체국에서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걸 그냥 금고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 우리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용, 우리가 예금을 갖다가 업무용 부동산에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걸 임대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요. 자, 이게 100분의 20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체국에서 직접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부동산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자, 최소 100분의 10 이상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분의 20을 사용했다 했으니까 그 요건에 부합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 업무용 부동산이고 우체국 예금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된 겁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법령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든 그런 지문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투기죠. 자기들이 사용할 땅도 아닌데 그런 부동산을 산다. 그거는 투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금 자금으로 취득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체국 예금 자금은 자 보세요. 재정 자금에 예탁하거나 요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우체국 예금 자금으로 자 개인 신용 대출 뭐 1인당 2천만 원 이런 말은 이런 법령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문제가 되는 거고요. 3번. 자, 우리 보시면 우리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예금과 이자에 대해서 전액 지급을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금자 보호 대상의 금융기관 하면 아닙니다. 알겠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는 금융기관 하면 일반 우리가 아는 금융기관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우체국은 좀 특별한 지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우리 우체국 예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체국 예금 자금으로 여러분들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장외, 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장래 파생상품을 거래를 위한다라고 되는데 파생상품은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소위 빚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원금 이상으로 또 손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금 자금을 받아다가 그것을 갖다가 함부로 파생상품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 많은 선량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요 범위를 상당히 줄여놨어요. 그래서 100분의 20이 너무 많죠. 그래서 100분의 1.5 이내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령들은 솔직히 좀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앞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요 문제를 하나 소개했고요. 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2021년도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탑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자, 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건 2019년도 기출을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2019년도에 자,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종신연금에 대해서는 4.4%. 그래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하고 그 종신연금의 세율이 중복될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때 적용되는 상품 하면 2019년도 기출에서는 우체국 연금보험이라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정확한 답은 뭡니까? 연금저축보험입니다. 그래서 요게 연금보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세액과 관련해서 이런 연금소득과 관련해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연금 지급 구분과 관련해서는 종신연금형이고요. 수령할 나이가 만 55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해서 금융소득을 얻게 되면요, 그것도 역시 금융소득이 되잖아요. 그럼 소득이 되면 자, 우리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하고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과세를 할 때 분리과세할 때 15.4%라는 일반 과세를 매겨요. 일반 과세 15.4%. 자, 우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15.4%는 크죠. 그러나 연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연령에 따라 연금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율이 일반 과세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 55세부터 70세 미만까지 대해서는 5.5%라면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3.3%.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노후 대비를 해서 쭉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연금 그 수령 한도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16.5%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암기를 해서 풀어라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적용 세율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챘던 분들은 비록 이걸 암기를 못했던 분이라도 충분히 이거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연금 저축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1,200만 원 이상이 되면 2배 사근 연계해서 종합 그 소득으로 합산을 해서 다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가지고요. 누진 세율이 과세 대상 표준에 따라서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1,200만 원 이내라고 한다면 그때는 분리과세 적용하고요. 그때는 요거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1,200만 원, 요거 120만 원, 1,200만 원이 아니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분리과세 하면 되고요. 다만 연금 수령한도 초과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연금 수령한도 이내라면 요거랑 요게 적용되는데 자, 이분은 지금 나이가 만 55세니까 요게 적용되겠죠. 그런데 요 연금 지급 구분은 종신연금이라 해서 여기 4.4%가 있습니다. 요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종신연금형 4.4, 70세 미만 5.5. 자, 이렇게 중복될 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4.4% 요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자, 우리 4.4% 하면 100분의 4.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우리가 A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이때는 뭘 적용한다? 자, 이때는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요거는 좀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6.5%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100분의 16.5 그래서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A하고 B를 합한 값,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1년차, 연금 수령 1년차 산출세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우리 연금소득과 관련해서는 1,200만 원 이내면 분리과세가 된다. 특히 우체국 연금저축보험과 관련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연금소득세율은 3.3에서 5.5, 종신연금형은 4.4. 그래서 그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경우뿐만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16.5%가 적용된다. 그래서 요거와 요걸 합쳐서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눈 거고요. 이런 게 케이스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 시험을 볼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장에서 직접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 거는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케이스 문제긴 하지만 난이도가 막 엄청 높구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대한 총평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물론 가장 최근에 시험 봤던 2021년 3월 20일 시험했죠. 자, 2021년 시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전에 봤던 시험들도 함께 이제 고려를 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자,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 분량이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보다는 2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양이 상당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을, 그리고 어느 특정 영역에 치우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우편 파트는 우편 파트 전반에 대해서 나오고, 예금 파트도 어디서 나올지, 보험 파트도 어디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분 배당, 문제 문항별로, 주제별로 잘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꼼꼼히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부속 법령 중 아주 세부적인 문제들이 이제는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의 연관성 속에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특히나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100분의 미만이라든지, 심지어 소개는 안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학창시절에 자신 있던 과목이 형법이 있는데, 그 형법 공부하는 우리들도 형벌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암기를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주 쓰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은 외우기는 하겠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우표 그 봉투에 붙은, 우편 봉투에 붙은 그 우체국의 소인이 찍히지 않은 그런 우표를 떼어낸 죄는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이런 구체적인 형벌까지도 여러분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이런 세액 산출 케이스 문제가 출제된데,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보면 유언과 상속, 자, 우리 보면 타직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상속 관련되는 문제, 유언과 관련되는 문제랑 같이 섞여가지고, 특히 친양자 제도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유류분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기출됐던 이자율 수익률이라든지 국내 우편의 손해배상, 국제 우편의 손해배상 관련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내용 증명 우편과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되는 수수료를 갖다 과연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합산해서 계산해라, 이런 식의 어떤 케이스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봤던 세액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1년도 문제 가장 큰 특징은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분량적인 면에서는 보험 상품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험적으로 부담이 훨씬 크기는 해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이걸 이제 미리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복을 하면서 다 100% 완벽하게 우리가 암기하거나 정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좀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체크 카드와 관련해서 12세 이상부터의 그 한도, 기본 한도 3만 원, 30만 원, 최대 한도 3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개인 14세 이상하고 법인의 기본 한도만큼은 꼭 알아들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 2천만 원 냈을 때 그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듯이 그런 금액조차 아주 디테일한 꼼꼼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우리가 출제가 되니까, 우리 숫자라든지 단위라든지 조사, 특히 우리 이번 1번 문제가 바로 계약 등기에 있어서 각종 수수료 문제 있죠. 그래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되는 수수료 문제, 그런 것들도 딱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리고 소포 등기 소포 우편물과 관련해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10%, 15%, 20%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개수가 30, 50, 70, 100, 150 이렇게 여러분들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5%, 10%, 15%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조차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부단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하고 보고 간 거랑, 자, 어느 정도 합격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차이는 그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는 분이랑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그냥 단순히 이해만 하고 이런 게 있지 하고 간 거, 그 차이에서 여러분들 그 점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독을 하면 우리가 못 봤던 지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문을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누가 잘 봤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과 불합격이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꼼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해독수가 좀 증가하고 이제 시험에 어느 정도 임박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부분,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암기와 이해의 조화가 필요라고 되는데, 이번
그 시험에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뭐 경제 이론과 관련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속과 관련되는 아니면 그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 압류라든지 뭐 질권 설정이라든지 예금의 양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법 이론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율의 효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경제 이론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 이론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정말 단순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저도 아직까지 그 기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장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요거를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행육, 특사 뭐 이런 것들 막 공부를 했었잖아요. 같이 암기를 하고. 그래서 백모, 전표, 수호발주 이런 게 여러분 시험장에서 금방 이렇게 그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법 이론이라든지 경제 이론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이해가 전제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어떤 분들은 자 우리 매년 시험 칠 때마다 우정사업본부 공고가 바뀌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문제를 만들든 다른 분들이 아무리 문제를 만들든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온 기출 문제만큼 더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앞으로 시험에 어떤 내용의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를 비록 똑같은 문제는 아니라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정사업본부. 자, 우리 또 차후 시험에서 또 시험치기 언제 또 발표가 날지 모릅니다. 공고가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그 공고가 났을 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함으로써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새롭게 수가된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뭐 이번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문제랑 2019년도 문제도 나왔어요. 우체국 예금 상품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상품에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지 그런 것조차 물어보고 있으니 우리가 진짜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만큼 자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랑 한국사 물론 분량이 많고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만큼의 시간을 전부는 안 해도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하더라도 우편금융상식은 여러분 충분히 고득점 100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갖다가 몇 대 몇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물론 이제 수험 기간에 따라서 어떤 공부 과목에 따른 어떤 분량을 좀 조정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우편 및 금융상식이 무려 총 출제 문항 80문항 중에 40문항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2개 100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평균 점수로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2과목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다 잘 봐야 되겠지만 타 과목에서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점수가 상당한 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편 및 금융상식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만큼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앞으로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될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자, 1회 시험부터 우리 2021년 시험까지 쭉 살펴보건데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합격자들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또 거기서도 여러분 정기적인 어떤 시험을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합격생 중에 선생님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보면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배웠던 문제들이 상당수가 거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가서도 또 우리가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것 이왕이면 우리가 수험생활 중에서도 우편 및 금융상식을 좀 더 심도 있고 깊게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 합격해서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과목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만큼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과목인 만큼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에 좀 관심도 가지고 또 애정을 많이 가져서 고득점을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그 공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부분적인 게 바뀌고 또 미리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는다면 새로운 내용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 그렇게 변경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우정사업본부 공고 내용 분량 증가로 인한 수험 부담 증가로 앞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은 솔직히 있습니다. 왜? 문항수가 앞으로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기존의 수험생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뺐던 내용들도 다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고민할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되면 그때 빠르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강의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나마 그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정말로 많이 하면서 이제 체득한 그런 노하우, 경력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이제 여러분 수험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좀 신조가 그 강의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것이 강의를 통해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전에 미스했던 것을 다시 반성을 하고 다시 또 그것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제가 타 직렬 시험만큼은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계리직 시험만큼은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수험장에 가면서 똑같이 수험장 입장에서 함께 암기하고 정리하는 그런 수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외워보고 이게 외워지면 같이 외우는 거고, 이건 도저히 우리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외울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라면 그냥 과감하게 제끼고 대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요것만큼 외우자, 아니면 두 문자를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요걸 우리가 암기하고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함께 암기하고 정리하는 강의, 솔직히 요걸로 그냥 대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은 저에게는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몇 문제 정도는 상당히 어렸어요. 저도 모르는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법령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잘 됐을 때는 답안을 이번에는 찾기가 그렇게 2019년만큼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직접 시험을 보고 같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이 시험을 치름으로써 이제 그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빠른 시간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물론 기출 해설 강의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걸 좀 분석을 하면서도 이번 강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난 강의는 이런 거에서 내가 반성을 해야겠구나라는 식으로 계속 저를 되돌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이겁니다. 함께 암기하고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런 게 좀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추후 문제 비중 증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기존의 강의보다도 이제는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의를 좀 넣음으로써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법학 경제 등 심화 내용 이해 정리하기. 그래서 오히려 우리 우정사업본부 공고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법학이라든지 경제 이론이라든지 이 부분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체국 상품 비교 정리.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 이 우체국 상품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표로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던 게 그게 이제 하나 좀 노하우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 우리 아깝게 이제 불합격하셨던 분들이 차기 시험을 준비할 때도 공고 나오자마자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정리를 하면서 저한테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잘했어요. 이렇게 확인도 받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 상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각각의 특징들, 각각의 어떤 고유한 내용들을 비교 정리하지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는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출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상품에서 그 문제가 다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잘 없고요. 각각의 상품 하나 선정놓고 각각의 특징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인데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 심화이론도 반드시 학습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강의가 심화이론 강의고요. 그 전에 하는 강의가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본 강의는 여러분 수험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전 시험에서 공부량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대신 이때는 강의를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원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라는 것은 최근
가장 최근에 어떤 시험을 기준으로 작업한 그 교재를 통해서 하는 강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차기 시험에서 대비할 그 범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공부한 내용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때는 여러분들 뭐 복습 용도, 그러니까 1순환을 공부했던 분들이 자 다시 이제 복습하는 용도에다가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변경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다시 보완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게 심화 이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대충 설명하고 심화 이론은 뭐 난이도 높은 걸 깊이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여러분 일단 기본 베이스고요. 다만 심화 이론은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하는 거다. 그리고 기본 이론을 복습하는 그런 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기본 이론에서 빠진 부분,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새롭게 공고가 나온 부분은 새롭게 이제 교재를 갖다가 별도 추록으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뭐 여러분들이 이순환 뭐 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이죠. 심화 이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전 교재를 학습해도 되나요? 자, 교재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서 교재하고 기본 이론서 교재하고 차이는 새로운 공고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과거에 여러분들 자 최근에 가장 쳤던 시험에서 나왔던 책을 가지고 기본 강의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본 강의를 가지고 기본 강의 교재를 가지고 심화 이론 그를 들어도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뀐 부분이 별로 없다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추가된 부분만 일부분 좀 수정을 해서 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좀 많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번거롭지만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 교재는 그대로 하시고 별도로 심화 이론 강의를 교재를 구매를 하셔서 따로 정리하는 게 마음적으로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많은 분들이 계리직 시험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사생결단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한번 시험 쳐볼까라고 이렇게 좀 많이 한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요즘에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생결단으로 아침부터 여러분들 밥 먹어 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한국사 연표 외우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시험에 될까 말까 한 정도가 요즘엔 공무원 시험입니다. 계리직 공무원도 여러분들 초창기 계리직 공무원들은 문제 난이도도 쉽고 분량도 적고 경쟁률도 낮아서 좀 그런 마음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글자라도 더 알고 한 글자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지 않으면 힘든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번거롭게 하더라도 기본 교재를 가지고 심화 이론 바뀐 부분까지 내가 커버를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좀 깔끔하게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새로운 교재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심화 이론 교재를 구매하셔서부터 새로운 강의를 또 다시 듣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왜 기본서와 심화 이론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나요? 라고 말씀드릴 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제서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해서는 늦습니다. 과거 공고 내용은 정말로 한국사고 컴퓨터 일반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분량 자체도 좋고 문제도 쉬웠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에 어떤 직렬에서의 어떤 과목보다도 절대 분량이 적거나 난이도가 낮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분량도 방대하고요. 내용도 아주 심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후의 경쟁자들은 누굽니까? 같이 똑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정말로 자 지난 시험에서 커트라인 1.2점 차이로 떨어졌던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최소 5회독, 10회독을 하셨던 분이고 공고가 나서 이제 수정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최소한 공고 나기 전까지는 비슷한 더 이상 넘는 실력이든 아니면 최소한의 동등한 수준까지는 만들어 놔야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본 이론서고 기본 강의가 되는 거고요. 심화 이론서는 시험을 치기 위한 그런 강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기본 이론서에서 공부했던 거 심화 이론에서 빠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 놓으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빠지는 부분 걱정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미뤄뒀다. 그는 아예 더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빠진 부분을 제가 체크하면서 변경된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본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일례로 보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2019년도하고 2020년 공고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은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바뀐 것 중에 자, 첫 번째 계약 등기에서 부가 서비스에서의 수수료 관련해서는 그 금액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바뀐 부분 체크를 하고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포표물의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도 자, 이 부분이 전체가 바뀌었거든요. 그 표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또 한 문제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부분과 바뀐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더 사람들은 심리는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에 나오면 더 맞추기가 쉬워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동일한 수준까지 자 기존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과 동일한 수준까지 실력을 만들어보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본 이론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뒤늦게 여러분들 시험에 합류를 해버리면 그때 이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시험이 2달 남았는데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때는 자, 물론 시간적으로는 이걸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이거는 지난 시험 공고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게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잖아. 한두 달. 운전면허 시험은 물론 그 정도 기간도 걸리진 않지만 그래서 최소한 여기 시험에 대해서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서 강의와 심화 이론서 강의를 듣고 나면 자, 요 말이 이해도 이상이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책이란 건 여러분 바꾸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계속 그런 강의를 따라가고 그런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법령을 공부해야 되나요? 자, 아까도 계속 언급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법령도 이제 하나의 시험 범위로 보고요.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법령은 공부해도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정말로 세부적인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도 다른 수험생보다는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정도로는 딱 최소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체국 보험 상품을 그냥 하나의 시험 범위라고 봤다면 이제는 법령도 하나의 시험 범위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문제집을 만들 때 물론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법령 문제를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OX집에서도 법령 문제를 다 수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 주제로 해가지고 법령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날 시험장에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험 범위로 보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다만 법령이라는 게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법령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공부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법령을 공부하면서 앞에 내용을 다시 숙지할 수 있으니까 뭐 좋은 점도 있죠. 물론 이제 법령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들이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법령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조문에 비해서 우리 수험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법령도 이제는 하나의 시험 범위로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재 구성은 이번에는 여러분 우편 파트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때 나올 그런 그 심화 이론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진행할 예상 문제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가 있을 거고요. 심화 이론서, 예상 문제집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요 기출 문제집은 여러분들, 자, 우리 계리직 기출 문제집은 다른 시험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편 및 금융상식만큼은 다른 시험에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 그동안에 우리 계리직 그 우편 및 금융상식의 기출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타직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유사한 문제들을 좀 수록을 하고요. 그러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정사업본부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우리 2021년 시험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 적중 예상 문제집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 기출 문제랑 같이 수록을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법령이라든지 그 관련된 플러스 알파 문제들을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우정사업본부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그 기본 이론서하고 함께 보면서 문제를 좀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2022년이죠. 2022년, 2023년 시험에 대비해서 그 기획한 그 강의하고 교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시험에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지금의 영상이 뭐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